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1974년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유명한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네이글은 박쥐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의식의 본질에 있었죠. 그는 박쥐와 같이 의식이 있는 모든 유기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특별한 느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일지 모르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 시기에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의식을 지능, 언어 또는 인간이 가진 다른 특성들과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글에 동의합니다. 의식은 그 자체로 고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그것을 어느 정도 공유하죠. 의식은 주관적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아라는 의식적 경험은 대체 왜 존재할까요? 이 질문은 의식에 관한 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죠.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당신의 생각, 행동,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활동들이 왜 이런 이상하고도 늘 존재하는 라는 느낌을 수반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의식은 우주가 모든 생명체에 첨가한 일종의 특제 비법 소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스의 재료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에는 이미 다양한 의식적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도구와 이론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만하게 들리나요? 글쎄요. 과학은 이미 그것을 해냈습니다. 20세기 이전에 생명의 생물학적 속성은 의식만큼이나 신비했습니다. 활력론의 철학은 모든 생명체에는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제안했죠. 그러나 생물학이 발전하고 과학자들이 단세포 유기체 및 바이러스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다 라는 것이 미스터리하고 절대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측정 가능한 집합체에 더 가까웠죠. 따라서 의식의 난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의식의 여러 측면을 연구하여 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떻게 시각 피질의 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밝은 빨간색과 짙은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의 물리적 패턴이 의식적 경험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될수록 의식의 미스터리는 점차 해결될 것입니다. 의식은 복잡한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상태처럼 의식한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여러 생물학적 과정이 결합된 개념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의식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각도에서 의식을 보아야 하죠. 의식의 수준부터 살펴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의식의 여러 단계들이 있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개가 초파리보다 더 지각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환각성 약물은 의식 수준을 더 높은 상태로 만들기도 하죠. 우리의 뇌도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 심지어 혼수 상태일 때 모두 의식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정말 단계별로 측정될 수 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의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측정 방법은 이중 스펙트럼 지수 추적 장치를 이용한 측정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수술 중에 사용하는데 여러 번 뇌를 스캔해서 얻은 측정값들을 하나의 숫자로 합쳐 마취사가 그것을 보고 마취를 잘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끔씩 이중 스펙트럼 지수가 의식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현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들은 수술 중에 눈을 뜨기도 했고 마취 상태일 때 의사들이 나눈 말들을 기억하기도 했죠. 여기 의식을 측정하는 새롭고 전도유망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마르첼로 마시미니는 섭동 복잡성 지수 또는 PCI라고 불리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와 그의 연구진은 뇌의 한쪽을 자석으로 자극한 뒤 뇌를 가로질러 다른 쪽으로 퍼지는 신호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런 다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뇌 전체에 걸친 신호 패턴의 복잡성을 압축하죠. 마취 중일 때와 같은 무의식 상태에서는 신호가 빨리 죽어서 PCI가 낮고
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호가 뇌 전체에 더 길고 넓게 퍼져 PCI가 높습니다. PCI 값은 이중 스펙트럼 지수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꿈을 많이 꾸는 렘 수면 상태의 PCI 값과 깨어있을 때의 PCI 값이 매우 유사하게 나옵니다. PCI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의식 측정기기는 의사가 더욱 믿을 만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의식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락트인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의식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 중 하나는 통합정보 이론이며 IIT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두 명의 과학자 토노니와 에델만이 제안한 것으로 의식적 경험은 기본적으로 유익하고 통합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각각의 의식적 경험은 고유하고 새롭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매 경험은 당신이 이전에 느낀 그 어떤 경험과도 다르죠.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붉은 새를 본다면 그것을 보았던 이전 그 어떤 때와도 다르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적 경험들은 통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의 색깔과 모양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못합니다. 이렇듯 IIT의 핵심 주장은 의식이 정보들의 합이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뇌가 정보를 통합하는 장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IT는 또한 의식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정보를 통합하는 정도, 즉 의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파이라는 척도를 사용하죠. 파이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에서 생성된 정보와 비교하여 전체 시스템이 생성하는 정보의 양을 측정합니다. 시스템이 생성하는 정보의 양이 단순히 그것을 구성하는 영역들에서 생성된 정보의 합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개별 영역이 다른 영역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새떼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새떼를 이루는데 그 자체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컴퓨터도 몇 가지 간단한 방정식으로부터 매우 복잡한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이 생성하는 추가 정보가 많을수록 파이 값은 더 높아지고 IIT에 따르면 시스템은 더 의식적이게 됩니다. 당연히 개별 정보들의 점수가 낮은 시스템과 통합된 정보들의 점수가 낮은 시스템은 파이 값도 낮겠지요. 수십억 개의 상호 연결된 뉴런을 가진 인간의 뇌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 값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학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 정보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주사위에 적힌 숫자가 다른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동전을 뒤집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하죠. 따라서 우리의 뇌가 생성하는 정보를 측정하려면 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니라 뇌가 하는 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IT에서 가장 중요한 측정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의 한 부분으로 보았을 때 IIT는 의식에 관한 강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항상 환각에 빠져 있다 고 말하면 어떨 것 같나요? 사실 이것이 그리 미친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제처럼 경험하는 것은 단지 현실에 대해 우리 뇌가 최선으로 예측해낸 결과물이죠. 우리가 의식할 때마다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또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같은 무언가를 우리는 의식합니다. 종종 그것들을 한꺼번에 의식하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뇌로 하여금 세상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유리창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의 뇌는 실제로 앞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며, 느끼지도 못합니다.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신경 신호를 이해하기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감각이 현실을 처리하는 완벽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적어도 그 과정이 작동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었죠. 우리의 감각이 외부 세계의 신호를 포착하여 뇌로 전달하고 뇌가 이 신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19세기에 독일 과학자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지각 활동이 무의식적 추론의 과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뇌는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가설들을 만들고 감각 신호를 이용하여 이러한 가설들을 수정합니다. 의식적 지각은 이렇듯 외부에서 내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을 환각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죠. 운 좋게도 이들은 대부분 통제된 환각입니다. 우리의 뇌가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각 신호를 사용하여 이러한 예측을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환각이라면 우리의 지각적 예측이 너무 강해져 외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지각적 환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저 꿈일 뿐일까요? 아니요. 세상엔 물리법칙이 존재하고 그것을 따르는 객체들은 질감, 움직임 및 공간 점유와 같은 기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색, 맛 또는 냄새와 같은 부차적 특성들은 모두 우리의 지각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는 최선의 예측에 기초한 우리 뇌에 통제된 환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일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약간의 수학적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의 토머스 베이즈 목사는 그가 사건의 진상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한 추론이라고 칭하는 추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베이지안 추론은 관찰한 것에 대한 최상의 설명을 찾기 위해 확률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다가 잔디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비가 온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스프링클러를 잠그는 것을 잊은 걸까요? 각 경우의 확률은 당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과 특정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베이지안 추론 방법을 잘 따른다면 당신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라스베가스에 사는가 아니면 태국에 사는가? 나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인가?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베이지안 추론에 따라 당신은 특정 상황에 대한 확률의 총합이 가장 높은 설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베이지안 추론은 의학부터 군사 전략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복잡한 상황들을 따져보고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의 강점입니다. 우리의 뇌 역시 베이지안 추론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예측합니다. 세계에 대한 사전 믿음을 바탕으로 최선의 예측을 한 다음 뇌로 들어오는 감각 신호들을 통해 이러한 예측을 갱신하죠. 사전 믿음은 내게는 작고 갈색이며 털이 부드럽다. 와 같이 구체적이거나 빛은 위에서부터 온다. 와 같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식을 형성한다는 생각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세기 초 미술사가 에른스트 곤브리치는 보는 이목이라는 용어를 대중화했습니다. 곤브리치는 작품을 해석할 때 관객이 하는 역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때묻지 않은 눈은 없다고 믿었죠. 모든 인식은 기존의 믿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곤브리치의 철학은 과학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작가이자 연구원인 제이어 핀토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 사물을 더 빨리 인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의 실험에서 참가자의 한쪽 눈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하학 패턴을 깜빡이듯 보여주고 다른 쪽 눈에는 집 또는 얼굴 사진을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집을 찾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가자들은 얼굴보다 집을 더 빨리 감지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기대가 인지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인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토머스 네이글이 자신의 에세이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아감을 느낀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실제 자아, 어떤 실체가 없는 영혼이 당신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아감은 우리 뇌가 만든 또 다른 통제된 환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적 자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죠. 두 번째로는 관점적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관점에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의지적 자아 또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죠. 그런 다음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서술적 자아, 즉 자아 정체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자아가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은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로 합쳐져 나라는 느낌을 이루죠. 그러나 그 통일된 자아감이 정말로 실체 없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자아의 유형들은 분해되거나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한 유형이 다른 유형을 제거해버리기도 하죠. 그 예시를 살펴봅시다. 외계인 손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실체적 자아와 의지적 자아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이 움직이면 마치 스스로가 움직인 게 아닌 것처럼 느끼죠. 그리고 마취, 간질 발작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분리된 듯한 경험을 하며 관점적 자아를 느끼기 어려워합니다. 또한 가상현실에 대한 새로운 실험은 내 몸이 아닌 다른 몸의 소유감을 느끼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의 비어나더랩에서는 VR 기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다른 참가자와 몸을 바꾸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내 다른 몸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간질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뇌반구를 분할한 환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때때로 두 개의 다른 인격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들은 우리의 자아감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와 달리 그렇지 않을 때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기와 관련된 믿음, 가치, 기억, 뇌의 지각적 예측들이 뒤섞여 쉽게 분해될 수 있죠. 자기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 뇌가 만드는 영리한 환각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뇌는 단순히 재미로 환각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밝혀진 바와 같이 통일된 자아감을 갖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모든 생물이 기계동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실체가 없는 신성한 영혼을 지닌 유일한 기계동물이죠. 데카르트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처럼 작동하는 면이 있죠. 그러나 실체가 없는 영혼 따위는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몸에 내재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몸으로 인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화적으로 우리 자신을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번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의식을 포함한 인간의 의식은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유용한 도구입니다. 의식이 생존에 유용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오랫동안 잊혀진 과학 분야인 인공두뇌학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1970년대에 인공두뇌학은 동물과 기계가 어떻게 스스로를 통제하고 의사소통하는지를 탐구하는 인기 분야였습니다. 한 예시로 인공두뇌학의 열렬한 지지자인 윌리엄 로스 애쉬비와 로저 코넌트는 통제지향적 지각이라는 아이디어를 개척했습니다. 동물은 체온 또는 산소량과 같은 필수 신체 기능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는 엄격한 제한 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통제지향적 지각은 우리의 지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현재와 미래의 신체 상태를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로 하여금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게 만들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죠. 실제로 모든 동물들은 열역학 제2법칙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떠한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엔트로피 혹은 무질서를 향해 분열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며 살아있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동물들이 먼저 예측하고 행동하여 엔트로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지각 모델을 만드는 이유이죠.
이것은 인간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통제된 환각들은 또한 환각들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자의식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의식의 여러 유형 중 의지적 자아에 대한 감각은 어떤 상황에 대처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을 모든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을 고려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적 자아감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겠죠. 의지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항해하고 이전 행동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비록 매우 발전된 형태일지라도 통제되고 통제하는 또 다른 환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은 어떨까요? 몇 세기 전만 해도 제멋대로인 동물이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돼지들은 아이들을 죽이거나 성체용 빵을 먹거나 범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죠. 오늘날 돼지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내면 세계가 없는 기계 짐승에 불과하다는 데카르트의 생각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실제로 얼마나 의식이 있을까요? 슬프게도 동물의 의식을 테스트하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한동안 과학자들은 거울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동물 몸 위 동물이 볼 수 없는 곳에 빨간 점을 찍은 다음 동물에게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이 그 빨간 점을 발견하고 반응하면 거울에 반사된 자신을 인식한다는 의미이죠. 3세 이상의 인간은 이 테스트를 쉽게 통과합니다. 그러나 일부 영리한 유인원들, 돌고래 몇 마리, 코끼리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개와 원숭이를 포함한 다른 모든 포유류가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거울 테스트에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자의식이 없더라도 여전히 의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유류, 심지어 새와 물고기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모두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 인간과 유사한 뇌 활동을 보여주죠. 하지만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의 의식이 인간의 의식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문어입니다. 문어는 매우 영리하지만 그들의 신경계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마치 뇌가 전신에 퍼져 있고 팔다리에 자체적으로 의식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아직까지 거울 테스트를 통과한 문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물이 아닌 존재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컴퓨터들이 의식을 갖게 될까요? 공상과학 작가, 미래학자, 그리고 인공지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그 자체, 우리 몸, 환경에 대한 인간 뇌의 통제된 환각들의 총합이라면 기계가 어떻게 이러한 역학을 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살아있고 호흡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느끼는데 기여하고 있죠.